곰탕집 아줌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건물이랑 회사 제 뱃속 아들한테 다 넘어왔거든요.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일으킨 먼지가 제 코끝을 맵게 찔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환하게 웃고만 있는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가 어울리지 않는 하얀 얼굴, 진하게 그려진 속눈썹 아래로 비웃음이 번져 나오고 있었죠.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25살 여자가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곰탕집 건물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말이죠. 피눈물 나는 조강지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막힌 반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한때는 물류회사 대표라고 하면 지역 유지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오곤 했었는데 남편이 말년에 워낙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했던 탓인지 빈소에는 저와 아들 지훈이 그리고 팔이 날리는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미워도 남편이라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향 냄새가 매캐하게 폐부로 들어올 때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1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영순아, 우리 여기까지 왔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따뜻했던 손길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집 예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경박한 발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와 아들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얼굴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앳된 여자였습니다. 여자라기보다는 아직 철없어 보이는 고작해야 25이나 되었을까요? 화장이 진해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팔짱 낀 가느다란 팔뚝과 까만 눈동자를 보니 제 아들 지훈이랑 동갑 내지는 더 어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쭈뼛거리는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경호원처럼 버티고 서 있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조문객도 없는 빈소에 웬 호위무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꼴이라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타이트한 검은 원피스 위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 누가 봐도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는데 그 배를 쓰다듬는 손동작이 과시하듯 노골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상주 완장을 찬 아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의사라서 평소에는 침착한 편인데 그날따라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진하게 화장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까지 머금은 채 말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여유롭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아줌마. 저 최미나예요.
고인의 뭐랄까 마지막 반려자? 반려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습니다. 반려자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저는 30년을 함께 산 정식 배우자인데 고작 어제 오늘 나타난 것 같은 여자가 감히 무슨 반려자 운운합니까? 뭐, 반려자?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얌전하게 살아온 제가 상가에서 목소리를 높이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인 양 전혀 놀라지도 않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제 발밑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말이죠.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먼지가 일어나 제 검은 치마 끝자락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여자는 자신의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언 공증 서류요. 철수 씨가 남기신 거. 철수 씨가 운영하시던 물류회사 지분이랑 그리고 지금 아줌마가 운영하는 그 곰탕집 건물까지 전부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앞으로 남기셨거든요. 순간 귀에서 B-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은 현기증에 바닥을 짚으려는데 여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그러니까 곰탕집 아줌마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건물 이제 내 아들 거니까. 여자의 입에서 풍기는 민트향 껌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옆에서 아들 지훈이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1년 하고도 2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수성가한 인꼬 부부였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번듯한 물류회사를 일궈내기까지 남편과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전우이자 동반자였으니까요. 남편은 27에 트럭 한 대를 중고로 장만해서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4이었죠. 결혼하고 곧바로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데도 남편 옆자리에 앉아서 화물 상차 하차를 도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터져서 피가 났고 여름에는 햇볕에 타서 피부가 벗겨졌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영순아,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크게 성공하면 너 일 안 시키고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남편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트럭 한 대가 2대가 되고 5대가 되고 결국 직원 30명을 거느린 물류회사로 성장했으니까요. 제가 곰탕집을 시작한 건 아들 지훈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도 뭔가 제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힘들 때마다 끓여주던 사골곰탕이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뼈를 고아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때까지 꼬박 12시간씩 불 앞을 지켰죠. 손님들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건물을 통째로 매입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 건물 사자. 나중에 지훈이 결혼하면 전세금으로 줄 수도 있고. 제 제안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포구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을 샀죠. 1층은 제 곰탕집, 2층과 3층은 월세를 주어서 꼬박꼬박 월세 수입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알뜰하게 모아서 50대 중반이 되니까 자산이 50억은 넘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갱년기인가 싶었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제 평생의 자부심인 곰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에 나가 핏물을 빼고 사고를 고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초기에 힘들 때마다 영순이가 끓여준 곰탕 한 그릇이면 힘이 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길래 정성껏 끓인 곰탕을 보온병에 담아 아침 8시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뜨끈할 때 한 그릇 먹고 나가요. 오늘 날씨도 쌀쌀하던데. 이불을 살짝 걷어내며 상냥하게 말을 건넸는데 돌아온 반응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코를 틀어주며 마치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아, 무슨 냄새야. 당장 저리 치워. 숨을 못 쉬겠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려서 국그릇이 쟁반 위에서 덜그럭거렸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좋아하는 사골국이잖아요. 밤새 고운 건데. 오늘 일찍 일어나서 파랑 대파도 송송 썰어 넣었어요. 누가 좋아한대? 나 이거 역겨워 죽겠어. 그리고 당신 씻고는 다니는 거야? 온몸에서 소 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누린내가.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 빨아가며 새벽바람 맞으며 가마솥 앞에서 불 조절해가며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그 냄새가 싫다는 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누가 고생하래?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 제발 좀 우아하게 살 수 없어? 내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들어오면 집에서 향기가 나야지. 무슨 도축장 냄새가 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안 오는 거 아니야.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차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멍하니 서서 식어가는 곰탕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뽀얀 국물 위로 파문을 일으키더군요. 떨어진 눈물이 국물 표면에 작은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지옥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새벽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그마저도 각방을 쓰겠다며 서재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아무리 다퉈도 각방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재에 이불을 들고 가서 자겠다고 하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아내를 멀리하면 10중 8구. 딴 여자가 생긴 거라는 동네 언니들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게에서 단골 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남편 양복 뒷주머니 확인해봐.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뒤져보고. 요새 남자들 다 똑같아.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이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 서재에서 남편이 휴대폰 보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가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곰탕 냄새가 싫다고 했으니 냄새 안 나는 깔끔한 밑반찬과 과일을 준비했죠. 화장대 앞에 앉아 잘 바르지 않던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50 중반의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옷장에서 제일 고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구로 공단 쪽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사모님 오셨어요며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대표실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고요. 저는 손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내가 맛있는 거 싸왔어. 우리 화해하자. 내가 미안해. 앞으로 당신 앞에서는 곰탕 냄새 안 나게 조심할게.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말을 되뇌며 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 자리는 비어 있더군요. 점심시간이라 식사하러 갔나 보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사장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뭔가 속삭이는 소리. 오빠, 이거 너무 꽉 조이는 거 아니야? 숨이 안 쉬어져.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쁘게 매줄게. 넥타이는 이렇게 매야 멋있어.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검은 가죽 소파. 남편은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앉아 있었고 그 무릎 위에는 웬 젊은 여자가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가느다란 팔이 남편의 목을 감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넥타이를 매주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던 격리비서 최미나였습니다. 남편이 2달 전에 뽑았다고 자랑하던 그 여자. 요새 젊은 애들은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좋더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편보다 무려 30살이나 어린 제 아들 지훈이와 동갑인 25살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타이트한 검은 치마를 입은 그녀는 제가 젊었을 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최미나는 어머 하며 남편 무릎에서 황급히 내려왔지만 당황한 기색은커녕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데이트를 방해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화도 안 난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저 입술이 바들바들 떨릴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무릎 꿇고 빌거나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 내가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크도 없이 들어와. 예의도 없어? 아니, 당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저 여자랑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요. 무릎에 앉혀놓고. 제가 악을 쓰며 다가가자 최미나는 남편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며 저를 밀쳤습니다. 보면 몰라. 넥타이 매주고 있었잖아. 비서가 사장. 넥타이도 못 매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넥타이를 제대로 못 맸더니 미나가 매주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넥타이를 무릎에 앉아서 매줘요? 서서 매주면 되지. 당신 미쳤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30년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아예 발목이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야, 박영순, 너 솔직히 말해서 지겹지 않냐? 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곰탕 냄새, 돈 아끼느라 궁상 떠는 꼴, 이제 신물이 난다고. 나도 숨 좀 쉬자. 나도 이제 내 돈 쓰면서 향기 나는 여자랑 좀 살아보자고. 그 말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향기 나는 여자? 그게 고작 딸같이 어린 비서랑 놀아나는 핑계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 빚 갚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손이 부르트고 얼굴이 타들어가도 참았는데. 누가 바치래? 억울하면 너도 바람 피우던가. 나도 젊은 여자 만나고 싶어. 나도 사람이야. 남편은 바닥에 뒹구는 도시락통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보온 가방이 벽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고 정성껏 싼 반찬들이 사장실 카페 뒤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멸치볶음이며 계란말이, 깍두기가 지지겨진 꼴이 꼭 제 인생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느낌도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아들 지훈이가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인턴 의사로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아버지 회사에 들렀다가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지훈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과 울고 있는 저, 그리고 씩씩대고 있는 아버지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최미나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지훈이가 남편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평소 아버지라면 끔찍이 여기던 착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꼴을 보고 참을 수 있는 자식은 없었겠죠. 이 어린 비서랑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널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아비가 우습게 보이지? 어른한테 말대꾸해. 남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습니다. 목덜미에 핏줄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 잊으셨어요?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니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시끄러워. 그놈의 트럭. 내가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지. 나 혼자 다 했어. 내가 운전하고 내가 영업하고 다 했다고. 고막을 찢을 듯한 파열음이 사장실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손바닥이 아들 지훈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인 겁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조차 숨을 멈췄습니다. 30이 다 된 아들의 뺨을 그것도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때리다니요. 지훈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도 놀라고 지훈이도 놀라고 심지어 뒤에 있던 최미나조차 입을 막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만은 달랐습니다. 때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난 내 인생 살러 갈 거니까. 더럽고 치사한 년하고는 1시간도 못 살겠어. 남편은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미나의 손목을 덥석 잡더군요. 가자, 미나야. 여기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다. 곰탕 냄새에 질식하겠어. 여보, 가지 마요. 여보. 제가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고 기어가며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 너머로 남편과 최미나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건 엉망이 된 사무실과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허망하게 서 있는 아들, 그리고 비참하게 버려진 저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도시락통에서 국물이 흘러나와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이 제 무릎까지 스며드는데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집을 나가 최미나의 오피스텔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그 끔찍한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그날 밤 저는 텅 빈 안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불에서는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고 옷장 문을 열면 남편의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했다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거든요. 밥알 하나 넘기는 것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이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청에 시달려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영순아, 나왔어 하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현관으로 뛰어나가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일주일쯤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장이라도 봐서 가게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볼 면목이라도 있어야 하니까요. 지훈이는 병원 인턴으로 바빠서 집에도 거의 못 들어오는데 제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을 선글라스로 가리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에 무, 파, 양파 같은 식자재를 잔뜩 싣고 계산대 앞에 섰죠. 늘 쓰던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는 겁니다. 몇 번이나 카드를 긁었다 뺐다를 반복하더니 곤란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사모님, 이거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한도가 초과될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아니요, 한도 초과가 아니라 분실 도난으로 정지된 카드라고 떠요.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제 뒤로 길게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뒤통수에 따갑게 꽂혔습니다. 수근수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카드 정지됐대.
빚이 많은가 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죠. 황급히 제 지갑을 뒤져보았지만 평생 남편이 주는 생활비 카드로만 살림을 했던 터라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도 잔고가 거의 없었고요. 결국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마지막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띠링 하고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내 돈 쓰면서 거머리처럼 들러붙지 말고. 남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문장 끝에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는 걸 보니 그 어린 내연녀 최미나가 보낸 게 분명했죠. 남편 휴대폰을 빼앗아서 마음대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분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주일쯤 지나 법원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누런 봉투 겉면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이혼 소장이 들어있더군요. 이혼 사유란에는 배우자의 냄새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 품위 유지 의무?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이제 와서 이혼 사유가 냄새라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날 이렇게 말려 죽이겠다 이거지? 절대로 이혼만은 안 해준다.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한이 있어도 너희 둘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본다. 그렇게 오기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저는 악착같이 곰탕집을 운영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어버린 탓에 몸은 고되었지만 오히려 잡생각이 들지 않아 견딜만 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늦은 밤,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가마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가마솥을 헹구는데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천둥도 몇 번 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혹시 김철수 씨 배우자 되십니까? 여기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입니다. 경찰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학이 넘어 경찰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무거웠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김철수 씨가 조금 전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뚝 끊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사망? 누가요? 그 천하의 김철수가 펄펄 날아다니면서 바람 피우던 그 인간이 죽었다고요? 저기,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은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운전밥 먹고 산 사람인데 그럴 리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셨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 영안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허둥지둥 아들 지훈이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길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지? 나 저 사람 미워하는데. 나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 지훈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병원 인턴이라 제가 전화하자마자 바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하얀 천을 덮고 누워있는 시신. 경찰관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이 거쳐지자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30년을 살 맞대고 산 내 남편.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밉다 했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으니까요. 차라리 계속 살아서 고통받으며 살았으면 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죽어버리다니. 여보, 당신 정말 죽은 거예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미 체온이 다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건네준 사고 경위서를 보던 아들 지훈이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고 차량이. 포털아니요? 네, 1톤 용달 트럭이었습니다. 탑차 안에 짐을 싣고 가시다가 무게를 못 이기고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물류회사 대표인 남편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닙니다. 기사까지 두고 다니는 사람이 비 오는 날 밤에 직접, 그것도 낡아 빠진 용달 트럭을 몰았다니요? 도대체 그 트럭을 끌고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례식장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만삭의 몸으로 유언장을 집어던진 내연녀 최미나. 그녀는 망연자실에 있는 저를 비웃으며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빈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상식 발표라도 하듯 변호사를 시켜 유언장 내용을 낭독하게 했죠. 본 유언자 김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주식회사 철수물류 주식 전량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가 건물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일체를 내연녀 최미나와 그녀가 현재 포태 중인 태아에게 포괄 유증한다.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빈소를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태 중인 태아? 내연녀? 유증?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배우자인 저와 친아들인 지훈이는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자 최미나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귀가 먹었어요? 전부라고 했잖아요. 철수 씨가 그랬어요. 아줌마랑 아들한테는 1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깝다고. 평생 자기 등골만 빼먹은 거머리들이라고. 뭐라고? 거머리. 그리고 이거 철수 씨가 정신 아주 멀쩡할 때 쓴 거예요.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놨으니까 딴지걸 생각하지 마세요. 유류분 소송? 해봤자 쥐꼬리만큼 받을걸요? 그걸로 변호사 비용이나 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최미나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낄낄거렸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의사라는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군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죽어서까지 조강지처와 자식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다니요. 50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 우리가 함께 일궈온 그 피땀. 어린 시간들이 고작 저런 여자의 뱃속 아이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아는 변호사와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하더니 빈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참. 장례 비용은 아줌마가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산은 다 제가 받는 거니까 장례 비용까지 제가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현실적인 압박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49제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번에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발신인은 건물주 최민아로 되어 있더군요.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게 문틀을 잡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신인 박영순 귀하. 본인은 본 건물의 적법한 소유주로서 현재 귀하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1층 상가 항호명 대박곰탕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를 요청합니다. 본 내용 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명도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라니요. 이 가게가 어떤 곳입니까? 남편과 트럭 장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얻은 번듯한 내 가게, 아들 지훈이 학비되고 남편 사업, 자금됐던 제 피와 살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솥단지 하나 옮길 시간도 주지 않고 당장 꺼지라니 이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너무 억울해서 최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진짜 사람이니? 어떻게 상 치르자마자 이럴 수가 있어. 인간이면 이렇게 못하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민아의 목소리는 느긋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 아줌마. 법대로 하는 건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태교에 안 좋게. 나 그 건물 팔아서 현금화할 거거든요. 곰탕 냄새. 배어서 건물값 떨어진다는 소리 안 들려요? 냄새 빠지려면 리모델링 싹 다시 해야 하니까 잔말 말고 비워주세요.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솥단지 다 엎어버릴 거니까.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과 찍은 개업식 사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가마솥. 이 모든 걸 저 파렴치한 여자에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건물이 그 여자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제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게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아들 지훈이는 병원 숙직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사로서의 직감, 그리고 아들로서의 촉이 계속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고 현장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1톤 트럭. 아버지는 평생 트럭을 몰았어. 운전 실력만큼은 베테랑이셨지. 그런 분이 빗길 커브라고 해서 브레이크 자국도 없이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졸음운전? 아니면 자살?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1년 전. 그래, 그때부터였어. 갑자기 성격이 포악해지고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화를 내던 모습. 그전까지 아버지는 화가 나도 꾹 참는 분이셨는데 나를 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훈이는 문득 의대 다닐 때 배웠던 신경외과 수업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급격한 성격 변화, 충동 조절 장애, 인지 기능 저하, 후각 과민. 이 모든 증상이 가리키는 병명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뇌종양?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통합 의료 시스템에 접속했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화면에 검색 중 이라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뜬 진료 기록. 지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내연녀와 바람이 나기 직전 이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숨기신 거지? 뭘 감추고 싶으셨던 거야?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야? 지훈이는 곧장 아버지가 검사를 받았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니까요. 여보세요. 거기 의무기록과입니까? 네, 저 서울대병원 인턴 의사 김지훈입니다. 환자 김철수의 과거 진료 기록 열람 요청드립니다. 네, 직계가족입니다. 아들입니다. 지훈이는 팩스로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삐익, 삐익, 팩스기에서 천천히 종이가 나오는 동안 지훈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태풍의 눈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훈이가 병원 전산망을 뒤지며 아버지의 숨겨진 병력을 의심하고 있을 무렵 저는 다른 쪽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도대체 그 낡은 트럭을 몰고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지 알아야만 했거든요. 50억 자산가가 비 오는 밤에 용달차를 몰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사무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탐정은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구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분 차량 동선을 따라가면서 확보한 CCTV 영상들입니다. 돈 좀 더 들어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비 내리는 밤거리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사장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화려한 술집이나 호텔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동네 편의점들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길가에 보이는 편의점마다 죄다 들르고 있었죠. CCTV 화면 속 남편은 비를 쫄딱 맞은 채 편의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진열대 앞으로 돌진하더군요.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던 남편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계산대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도 하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뭘 찾는 거죠?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제가 묻자 탐정이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내부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냉장고 진열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도 없이 양손 가득 품에 안길 만큼 가득 안고 계산대로 뛰어가는 남편.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맨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술도 담배도 에너지 드링크도 아니었습니다. 노란색 뚜껑이 달린 뚱뚱한 단지 모양의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남편은 계산도 하기 전에 우유 하나를 급하게 뜯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입가에 우유가 줄줄 흘러내려 셔츠를 적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우유를 마시고는 나머지 우유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5군데를 돌며 바나나 우유만 수십 개를 사 모으는 남편의 기행.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소 단 것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왜 저토록 바나나 우유에 집착했던 걸까요? 화면 속 남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행동은 어린아이처럼 산만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유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탐정님,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모님,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일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편의점을 나온 뒤 트럭에 올라타더니 조수석에 우유들을 가득 쌓아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는 마치 누군가에게 건네듯 조수석 쪽으로 내미는 신용을 하더군요. 입이 움직이는 걸 보니 뭔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저기 입모양 보이세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탐정이 영상을 확대하고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모양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영순아, 이거 마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온 저는 곧장 아들 지훈이를 불러 사고 차량이 보관된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CCTV 속 남편이 사모은 그 많은 우유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비가 그친 뒤라 폐차장 바닥은 질척거렸고 여기저기 찌그러진 차들 사이에서 풍기는 쇠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만치 구석에 처참하게 구겨진 파란색 1톤 트럭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저 차 안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부축하며 차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트렁크. 아니, 적재함 쪽을 한번 보시죠. 냄새가 심상치 않아요. 지훈이의 말대로 트럭 근처에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짝지근하면서도 시큼하게 상해버린 기묘한 악취가 섞여 있었죠. 지훈이가 힘을 주어 찌그러진 탑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기익하는 녹슨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노란색의 무덤이었습니다. 수백 개, 아니 좋기 500개는 되어 보이는 바나나 우유들이 트럭 적재함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뚜껑이 터지고 용기가 찌그러져 흘러나온 우유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 방치된 우유는 누렇게 썩어가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그 광경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지훈이도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터지지 않은 우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용기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잊고 있었던 30년 전의 기억이 마치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만삭의 몸으로 트럭 조수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저를 깨우던 남편. 영순아, 배고프지?
오빠가 돈이 없어서 고기는 못 사주고 대신 이거 마셔. 남편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털어 사왔던 그 바나나 우유. 영순아,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서 너 배부르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라. 괜찮아요, 여보.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 달고 맛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우리 영순이 이 우유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 목욕도 시켜줄게. 그때 제가 웃으며 그랬거든요. 무슨 우유로 목욕을 해. 아까워 죽겠구만. 그냥 한 개씩만 사줘도 고마워요. 설마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1년 전 저를 버리고 나갈 때는 곰탕 냄새가 역겹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옛날 추억이 떠올라 이런 기행을 벌였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뒹구는 우유들 사이에서 젖어버린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둘빗둘 마치 유치원생이 쓴 것처럼 서툰 글씨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순이 거 먹지 마. 내 거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남편이 쓴 것이 맞았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폐차장에서 돌아온 지훈이는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저에게 A사 용지 한 묶음을 내밀더군요. 종이를 건네는 지훈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니, 틀리기를 바랐는데. 제가 받아든 서류의 맨 윗장에는 낯선 병원 이름과 함께 충격적인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명 교모세포종 전두엽 침범 말기. 예상 생존기간 6개월 1년. 교모. 세포종? 이게 뭐니? 암이라는 거니? 네.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암이에요. 수술도 거의 불가능하고 진행 속도도 빨라서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게다가 종양이 생긴 위치가 전두엽이에요, 어머니. 지훈이는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두엽은 사람의 감정과 충동, 그리고 이성을 조절하는 부위예요. 여기가 망가지면 사람이 변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지죠. 심하면 기억력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기도 하고요. 특히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데 단기 기억이 사라지면서 과거 속에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남편이 보였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소리를 지르던 모습, 점잖던 사람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던 모습, 젊은 비서에게 홀려 전 재산을 주겠다고 날뛰던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서 어린애처럼 바나나 우유를 쓸어 담던 그 모습까지. 그럼 내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머리가 고장나서 그랬다는 거야? 네. 아마 본인도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두통이 심하고 짜증이 난다고만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종양이 커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혼자서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 미련한 인간아.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되어가는 자신을 가족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스스로를 격리시켰던 겁니다. 그 악독한 내연녀 최미나가 남편의 곁을 지킨 게 아니라 남편의 흐려진 판단력을 이용해 그를 조종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이가 서류 중간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진단받은 게 정확히 1년 2개월 전이에요. 그리고 그 직후에 최미나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무슨 말이냐? 최미나가 아버지 병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 내부 정보가 유출됐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술 먹고 누군가에게 말했을 수도 있고요. 뇌종양 말기 환자, 거액의 재산. 완벽한 타깃이었던 거죠.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진 자리에는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과 연민이 차올랐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밖에서 여자랑 놀아난다고 욕하고 저주했던 지난 날들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지훈아,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해라. 이 진단서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열쇠다. 저와 지훈이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유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뇌종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것이었죠. 법정 싸움은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최미나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짐짓 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아줌마, 죽은 사람 병들었다고 소문내서 유산 뺏어가려고요? 추하다 진짜. 철수 씨가 나 사랑해서 준 거라니까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데 병이 무슨 상관이에요? 닥쳐. 내가 내 남편 아픈 거 알면서 이용해 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곧 다 드러날 거야. 증거 있어요? 철수 씨가 내 옆에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알아요? 마지막까지 내 손 잡고 우리 아들 걱정만 하다 갔어. 판사님도 다 내 편일걸? 최미나 측 변호사는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이 형식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공증인이 입회했고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혔으며 필체 감정 결과도 남편 것이 맞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유언장의 형식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진정한 고인의 의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망인은 사망 1년 전부터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성격 변화와 인지 저하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의 판단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증거 자료로 남편의 MRI 사진과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 그리고 편의점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본 판사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바나나 우유를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성인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정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자 최미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려면 유언장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넘어 최미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뱃속의 아이를 무력화시켜야 했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최미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남편과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했던 지금은 재개발되어 공터가 된 옛날 집터였습니다. 최미나는 흙먼지 날리는 곳에 왜 불렀냐며 투덜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와서 흙바닥을 걷는 게 불편한 듯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부른 거 보니까 이제 포기하시려나 봐요? 합의금이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한억? 이억? 저는 최미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은근히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나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제안요? 그래. 솔직히 소송 오래 끌면 너나 나나 피 말리는 건 마찬가지잖아. 내 말대로 우리 남편이 너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전 재산을 줬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랑의 결실인 뱃속의 아이. 우리 남편 핏줄 맞니? 최미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철수 씨가 얼마나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 매일 배에 대고 말 걸고 그랬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습니다. 과잉된 반응, 그것은 곧 불안의 증거였습니다. 좋아. 그럼 깔끔하게 가자. 유전자 검사해. 태아 유전자 검사, 요즘 기술 좋아서 양수 검사만 해도 바로 나와. 결과 나와서 우리 남편 친자라는 거 확인되면 나 소송 취하할게. 유산 50억? 다 너 가져. 상속 포기 각서 지금 당장 써줄 수도 있어. 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간 각서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최미나의 시선이 각서와 제 얼굴을 오가며 갈팡질팡했습니다. 50억을 굳힐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모든 것을 잃는 도박.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이미 법적으로 내 아들인데 유언장에도 다 써 있잖아요. 왜? 자신 없어? 50억이 걸렸는데 그깟 검사 하나 못 받아? 찔리는 거 있니? 설마 내 뱃속 아이가 우리 남편 친자가 아닌 거 아니야? 제가 한 발짝 다가서며 몰아붙이자 최미나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좋아. 해요 해. 까짓 거에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기다리세요.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녀가 씩씩거리며 돌아선 뒤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탐정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믿기를 물었네요. 저 여자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놈부터 잡으러 가시죠. 저는 탐정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 남편 저렇게 만든 년놈들, 이제 지옥을 보여줘야죠. 최미나가 허둥지둥 전화를 걸며 달려간 곳, 그곳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미나가 저와 헤어진 후 허겁지겁 향한 곳은 강남의 어느 유흥가 뒷골목이었습니다. 탐정과 저는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골목어기, 최미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와 접선하더군요. 남자는 딱 봐도 겉멋이 잔뜩 든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티셔츠에 번들거리는 클러치백을 옆구리에 낀 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죠.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탐정이 미리 건네준 정보에 따르면 그는 호스트바 출신의 이른바 제비 강동욱 가명이었습니다.
최미나가 남편 몰래 1년 넘게 동거해온 진짜 애인이었죠. 탐정이 가져온 장거리 도청장치 너머로 두 사람의 다급한 대화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아, 너 미쳤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들키면 다 끝장인 거 몰라? 남자가 담배꽁초를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비벼끄며 소리쳤습니다. 최미나는 울상이 되어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그럼 어떡해? 그 아줌마가 50억 포기각서를 눈앞에서 흔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리고 오빠가 그랬잖아. 그 영감탱이 뇌종양 때문에 오락가락한다고. 죽은 사람 유전자가 뭐 제대로 나오겠어? 어떻게든 수 써서 조작하면 되잖아. 이 멍청한 년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 그 영감 시체에서 뽑은 DNA랑 내 뱃속에 있는 내 새끼 DNA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99.9% 불일치 뜨는 순간 우린 그냥 콩밥 먹는 거야. 사기죄에 문서 위조죄에 얼마나 처맞을지 알아? 남자의 입에서 나온 내 새끼라는 단어. 그 한마디가 차 안에서 듣고 있던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육성으로 확인하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럼 어떡해? 나 이제 집도 뺏기고 돈도 다 토해내야 돼?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시키는 대로 그 영감한테 약 먹이고 유언장 쓰게 만들었잖아. 오빠가 나한테 영감 꼬시라고 했잖아.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내가 좋아서 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시끄럽고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나 몰라. 남자는 매정하게 최미나를 뿌리치고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최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더군요. 그 추악한 민낯을 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저런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조롱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뇌가 망가져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상대로 사랑을 속삭이며 뒤로는 제비 남자친구와 히히덕거리며 남편의 재산을 갉아먹었을 생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끝내러 가시죠. 탐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더러운 연극의 막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관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색 밀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저와 아들 지훈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눈밑이 퀭해진 최미나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나는 다리를 덜덜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 불안한 시선은 자꾸만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겠죠. 화장이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개봉하겠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건조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옆에 앉은 지훈이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봉투에서 결과지를 꺼낸 조사관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최미나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결과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망 김철수님과 피청구인 최미나 씨의 태아 사이에는 유전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일치입니다. 아, 최미나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 뒤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헛기침만 해대더군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오진 아니야? 다시 검사해줘요. 최미나가 웅얼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조사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녹취록과 탐정의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기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죠. 최미나 씨, 당신을 망 김철수 씨에 대한 상속 재산, 편취 목적의 사기 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최미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울리자 그제야 최미나는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영감이 나 좋다고 준 거야.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어. 억울해. 이거나 나 임산부야. 임산부.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나가는 최미나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도끼와 원망 그리고 비굴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임산부잖아요. 뱃속에 애는 죄가 없잖아요. 네, 제발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애는 죄가 없지. 하지만 그 애를 볼모로 죽은 사람을 능욕하고 산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내 죄는 씻을 수가 없어. 가서 죗값 똑똑히 치러. 조사실 문이 닫히고 최미나의 절규가 복도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들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최미나가 구속되고 난 후 사건은 일사천리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언장을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미나의 남자친구 강동욱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유치장에서 둘이 서로 내가 시킨 일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참으로 지저분하고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물류회사 지분과 곰탕집 건물, 그리고 예금 등 50억 상당의 재산은 모두 법정 상속인인 저와 지훈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최미나가 멋대로 팔아치우려 했던 곰탕집 건물에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흉물스러운 현수막이 떼어지고 다시 제 이름이 적힌 사업자 등록증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단 하나 제 남편 김철수만 빼고 말이죠. 재산을 되찾은 날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사고 차량이 보관된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찌그러진 트럭은 여전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예요. 경찰서에서 증거물 반환받아 왔어요. 지훈이가 손톱만한 칩을 건네주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을 그 판도라의 상자.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혹시라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만 남편을 진짜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자 비오는 밤거리의 풍경이 흔들리며 나타났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 빗방울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나나 우유를 쥔 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은 조용한 차 안.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혼잣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영순이 무서워하겠네.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카랑카랑한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스물대 청년처럼 들떠있고 어딘가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영순이 배 많이 고플 텐데 빨리 가야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순아, 곰탕 냄새 난다고 구박해서 미안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사실 곰탕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근데 내가 머리가 아파서 자꾸 헛소리가 나와. 내가 미쳤나 봐. 영순아, 나 미안해. 남편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해 통제가 안 되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희미하게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영순이 홍몸도 아닌데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얼마나 더울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일단 오늘은 이거 마셔. 바나나 우유. 영순이가 좋아하던 거. 남편의 기억은 30년 전 제가 지훈이를 임신해서 만삭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고기 한 점 마음껏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 남편이 사줄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 우유 하나였습니다. 영순아, 이거 먹고 힘내. 내가 빨리 갈게. 붕하고 날아서 갈게. 조금만 기다려. 화면 속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운 도로 위를 질주하는 트럭. 남편은 내연녀 최미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억 속의 옛날 집, 재개발로 사라져버린 그 판잣집으로 젊은 날의 아내에게 우유를 전해주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순아, 영순아, 나 도착했어. 우유 사왔어. 많이 샀어. 배 터지게 먹어.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화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핸들을 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충돌음.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정적. 블랙박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암전되었지만 저와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꺼이꺼이 제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혼자 짊어지고 간 거야.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뇌가 망가져 현재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된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저 조강지처 박영순이었습니다. 그가 곰탕 냄새를 싫어했던 건 아픈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이제 그만 편하게 살라는 투정을 병 때문에 모질게 표현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가운 모니터를 끌어안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50억 유산?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트렁크에 터져버린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던 그 바나나 우유들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남편의 진심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곰탕집 문을 다시 여는 날이었거든요. 납골당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저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던 독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그 순박했던 청년 김철수의 미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바나나 우유 하나를 꺼내 유리창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빨대를 꽂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사온 거야. 내가 잘 챙겨뒀어. 마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 오늘부터 다시 가게 문 열어. 당신이 싫어하던 그 곰탕 냄새, 이제 다시 실컷 맡게 해줄게. 그 냄새가 우리 지훈이 의사 만들었고 당신 사장님 소리 듣게 만든 훈장이잖아. 당신도 하늘에서 맡으면 배고프다고 침 흘릴걸.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게 당신한테 미안하지 않는 길이니까. 옆에 서 있던 지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저 아버지처럼 한 여자만 사랑하는 멋진 남자 될게요. 아버지가 어머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다 아니까요. 우리는 납골 땅을 나와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남편이 선물해준 바나나 우유 뚜껑처럼 노란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단골 손님들이 벌써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왜 이제 문 열었어요? 이 집 국물 막 그리워서 죽는 줄 알았네.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고기 듬뿍 넣어드릴게요. 저는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 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힘내라. 우리 마누라 곰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기억해야죠. 비록 껍데기는 병들어 변해버렸을지언정 그 속에 담겨있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곰탕을 끓입니다. 제 남편 김철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담긴 그 진한 국물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의 변한 모습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모진 말 뒤에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시는 건 어떨까요? 달콤한 우유. 한 모금에 묵혀둔 오해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바치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